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계약서 쓰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실제 제가 부동산 경험을 좀 오래 했어요. 거의 19년 정도 했는데 계약서 쓰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보다는 많이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현재 계약서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요즘 현재 중개업소에서 계약 쓰는 것 직접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쓰고 있는 계약서 사이트 열어서 그걸로 계약서도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 거기 나오는 뭐 기타 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만들어보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보고, 그리고 또 그 맨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우리 매매하면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예, 실거래가 신고하는 과정도 직접 공인인증서 통해서 이렇게 열어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서 쓰는데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저렇게 계약서를 쓰는 거구나, 저런 걸 하는 거구나, 중개사무소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계약서에 대해서만큼은 예, 그런 식으로 좀 알 수 있게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업이나 뭐 경영 실무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손님하고 계약서를 쓸 것인가, 이렇게 손님하고 매칭하는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제 지금서부터는 계약서 쓰는 과정, 계약서 쓰는 법,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특약 샘플로 좀 구성을 했고 저희가 쓰고 있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예, 뭐 제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계약서, 예, 아파트 계약서 그런 계통을 좀 써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좀 간단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또 아파트 계약서가 좀 달라서 그 계약 과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중개업소가 계약서 쓰면서 서비스하거나 이렇게 고객들하고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계약 쓰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장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툭하면 뭐 좀 따지러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오늘 그것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4강 때, 그때는 이제 상가 계약서, 중개업소가 뭐 상가 전문가도 있고 상가 컨설턴트가 또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네에서 하는 중개사들은 상가도 하고 뭐 원룸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뭐 잡다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가 계약서 쓰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가 하면서도 또는 이제 제가 사실은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일을 해요. 지금은 한 10년 정도 거기서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한 10년 정도는 강남에서 아파트를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택지개발지구 이런 것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상가, 뭐 분양, 또 땅, 또 재건축, 재개발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를 매매할 때는 부가세 관련된 것들이 많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못 해봤던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분양권 계약서 쓸 때 그걸 안 해보면 되게 어렵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은 하면은 쉬운데 안 한 사람한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다뤄보는 게 다음에 3시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객들 컴플레인 같은 게 있어서, 또는 뭐 저희가 입주해주는 집이 좀 문제가 돼서 뭐 내용 증명을 쓴다든가, 또 아니면 우리가 좀 맡아서 뭔가 관리를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하고 조금 큰 땅도 좀 하고, 서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업지 매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크게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중개사들이 우리가 맨날 조그맣게 원룸 오피스텔만 하는 건 아니잖아. 건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우리 중개사도 해야 되는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그런 걸 좀 컨설팅 계약 쪽으로 좀 맞춰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고객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될 또 서비스, 계약서에 관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11강, 12강은 이제 실제 사이트를 열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파트, 매매, 전세
예, 이런 계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쓰기에 앞서서 중개사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르는 게 아주 많고 굉장히 조금 디테일한 거 물어볼 때는 제가 막 자꾸 까먹어서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열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교환 드렸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항상 참고해 보시면 실거래가 신고는 아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아파트가 매매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도시계획 요즘 들어가는 거 물어보는 거는 손님들이 물어보는 건 이런 사이트 들어가고 그리고 뭐 우리가 건축물 대장도 날마다 떼다시피 하거든요. 물건 나오면 건축물 대장을 떼게 돼요. 뭐 그런 서류 떼는 거 뭐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등기사항 증명서 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뭐 부가세 계산하거나 건물 가격 계산하려고 하면 공시지가 같은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런 거 자주 열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 사이트를 즐겨찾기에다 걸어 놓으시고 들어가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 예전에 석사 과정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인터넷 들어가는 것도 석사 과정인데도 그 과정도 가르쳐 주기도 했었어요. 그것만큼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제 70 넘으신 분들 제가 제 강의 들으신 분 봤거든요. 되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에 제가 정해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강사가 떠든 게 이거였어? 뭐 다른 부동산 김 사장이 얘기한 게 이거였어?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토지정보 서비스 여기 서울이고 뭐 울산 뭐 대구 다 나오니까 그렇게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참고로 뭐 실거래가 신고서 이런 거는 실거래가 신고서라고 치면 여기서 구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서울은 내가 금천구에서 했으면 금천구를 찾아가는 거고 천안에서 했으면 천안을 찾아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잘 모르잖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런 사이트 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가 정말로 예전에 해봤어요. 이렇게 자꾸 소유자를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소유자를 확인하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가 소유자를 그냥 주민등록 보고 확인했지 이런 사이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저도 강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습을 제가 들어가서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소유주 우리 건물들 제가 주로 취급하는 물건들을 할 때는 그리고 저하고 친한 고객들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소유주인지 다 알아요. 그죠? 다 알아. 왜냐면 몇 번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계약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소유주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 소유주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동산인가 거기서는 전세입자가 주인 행세하고 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정말 신분증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근데 중개사가 그 전세입자는 예전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깜빡 넘어갔대요. 네, 꽉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 반드시 출력하셔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약간 이제 중개업소가 이제 법인 형태로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외국하고 체인화된 그런 법인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업하고 개인 중개업소에 꼭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차별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그렇지 뭐 이 손님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할 때 사실 임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임대 때 다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좀 형식을 갖춰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다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꾀가 나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손님이 약간 까탈스럽고 우리가 이제 매칭할 때 보면 알잖아요. 손님 할 때 이렇게 손님 보면 손님이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손님들하고 대화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약간 크레인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고객 전화번호 알잖아요. 근데 항의를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어디서 알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해가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화번호 자기가 정보원에 있다고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대시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임대 안 나갔는데 그거는 얼른 놓지 왜 저런 걸 따지나 싶은데 손님이 뭔가 기분이 나쁘고 언짢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대기업들이 하는 우리도 컴퓨터 뭐 사이트 가입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이런 걸 다 요구하니까 우리도 이거는
우리 계약서 쓰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쭉 출력해가지고 그냥 스님 앞에 내놓고 계약서 쓰기 전에, 네, 계약 진행하기 전에 이거 개인정보 요 동의부터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딱 주면 이렇게 고객들이 하거든요. 이걸 출력해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저 아침에 황당한 케이스 있었어요. 저도 계약서 쓰기를 지난주에 잡아놓은 거였는데 제가 갔는데 손님이 지금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이 앉아있고 뭐 저한테 막 상담하려고 막 벨르고 오신 분이고 한 분은 11시에 계약서를 써야 되는 손님이에요. 해피면 더블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있지만 근데 손님이 계약서 다 깨졌어요. 아주 간단한 계약인데 왜 깨졌냐면 첫 번째 부동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중개업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오래 했고 고객한테 깍듯이 대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저희한테 이 부동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약을 제가 안 맞추고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다른 직원이 맞췄는데 조인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에 10번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그 고객이. 뭐 직원 보내서 치수도 재고 이 물건 나가면 저거 하고 저 물건 나오면 또 다른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희 힘들게 했었던 고객이지만 뭘 몰랐냐면 그분이 이게 매매도 되고 임대도 진행되는 거였었어요. 처음에 그분이 왔을 때는 임대만 진행되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바뀌어서 매매까지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임대가 매매로 진행이 되든 그냥 임대든 세입자는 계약서 쓰면 승계되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우리의 고객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를 고객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손님은 제가 설명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그분은 그걸 처음에 말하지 않았으니까 부동산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세입자를 전부 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당신은 다 보호를 받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계약서도 써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살짝 미덥지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세 주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대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전세 보증금이 많은 데서는 전세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대출이 거의 80% 90%가 나오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오히려 상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없는 게 보증금이 너무 적고 그리고 세입자들이 만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몇 달 그냥 가만히 이렇게 월세 안 내고 있어도 자기 보증금만큼은 있을 수 있어요. 덤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려도 처음에 얘기하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러고 갔어요. 어저께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별거 아닌 것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저도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다른 데 다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부동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 제공 이런 거 정말 귀찮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저처럼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빨리 도장만 찍고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인 안 오는 게 좋고 그냥 우리가 직접 막 대리해서 쓰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주인이 안 오면 더 일이 계약이 빨리 끝나. 한 10분, 15분이면 딱 끝나. 준비해 놓으면. 이런 게 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유주나 임대인들은 계속 오고 세입자도 그 사람을 만나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 또 안 오면 더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매칭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손님을 만나서 밖에 쫓아가서까지 공손하게 인사해서 보내드렸어요. 네, 아무튼 우리는 하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그 귀찮은 것조차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게 임대차 계약서가 아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게 설명하자면 임대차 계약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가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제 한 장짜리예요. 표준 계약서 해가지고 3페이지짜리도 하긴 하는데 지금 그냥 한 장짜리 이렇게 계약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 쓰시면 여기다가는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주소지를 쓰고 여기 밑에 인적사항 낭에는 반드시 도루명을 쓰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근데 우리가 있잖아. 이 도루명을 좀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도루명을 엉성하게 써갖고 오시거나 도루명을 안 쓰고 아직도 주소지 쓰거나 그리고 손님들은 다 옛날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옛날 주소로. 그럼 그 손님들한테 이거 임대차잖아요. 임대차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매할 때는 등본 또는 초본 그걸 가져오라고 말씀드리거나 계약서 쓸 때 못 가져오면 사진 찍어서 그것만 좀 보내주세요 해서 중개사가 그걸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그리고 요 주소는
요 주소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거하고 완전 똑같이 적어야 돼요. 제자 하나 빼먹으시면 안 돼요. 여기 제 1102로 제자 빼먹, 제 이동, 제가 두 개네? 저 귀찮으니까 그냥 1102호 다 하라. 이거 제자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 계약서는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 계약서 쓰고 여기다 도장을 찍어요. 계약금 받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구청 같은 데 단속 나오잖아요. 단속 나오면 걸리는 게 뭐 있어. 여기 일단 서명하고 이제 주인 도장 같은 거 찍었나 이런 거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는데 여기다 이제 도장 찍는 거죠. 이렇게 도장 찍고 우리 거 사인했나, 그리고 확인 설명 썼나 이런 거 보는데 이거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다 영수자고 영수 도장 찍는 걸 반드시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중개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계약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요거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은 좀 특약이 중요하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형태로 아주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게 특약은 좀 있다 하고, 자, 요거는 이제 확인 설명서예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에어컨 도어랑 몰라도 여기다 쓰는데 이렇게 여기다 안 쓰셔도 되고, 여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학원에서 배웠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거 할 때 세입자 니네 몇 세대의 세입자 있니? 그리고 보증금 같은 거 얼마 있니? 나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도 뭐가 있어? 임대인한테 그런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쓰면 되고요. 계약서 확인 설명서 쓸 때 제가 확인 설명서는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쓸 때는 꼬투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향. 뭐 이런 건 다 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우리 쓸 거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이게 향이 잘못 적으면, 중개서 잘못 적으면 꼬투리 잡혀요. 어떻게 잡히냐면 거실 기준으로 남향인지, 여기 이제 점 보시는 분들 있잖아. 점 보시는 분들은 문이 자꾸 무슨 향이냐고 물어요. 여러분들 중개할 때 우리 그 문이 무슨 향?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니까. 그리고 요즘 중개사들이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방향계를 깔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 앞에서 막 흔들어가지고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거실 기준으로 무슨 향이다, 또는 여기다가 현관문 기준으로 무슨 향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걸 좀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거는 서류에서 의거해서 쓰기 때문에 틀릴 사항이 없어요. 근데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에다가는 당연히 여기다 소유자 쓰면 여기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대출 같은 거 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계속 그 집이 제가 계속 한 번도 늘 깨끗해서 그 집 내가 다 빤히 알아. 늘 깨끗해서 깨끗했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깨끗해서도 항상 서류 봐서 보면 가끔 가다가 압류가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가다 국민형, 건강보험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그런 거 압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반드시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항상 서류에 의거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다 우리 학원에서 배웠잖아요. 뭐 체크하라고. 근데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디 있지? 예, 이거 다 정상.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체크해야 되겠죠. 뭐는 고친다 다 써야 되고요. 다 고친다 써야 되고. 여기 메뉴에 있다. 비선호시설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제주도에서 계약서를 쓰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옆에 묘지가 있었대요. 근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개사가요. 그리고 나서 확인 설명서를 그날 계약서 쓸 때 설명하지 않고 이틀인가 있다가 나중에 확인 설명서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입주하려고 인테리어 하러 갔는데 비가 막 센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새서 실었는데 보니까 묘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아까 우리 손님도 계약서 다 파기하고 간 손님도 한 건이었으면 그냥 서고 갔었을 거야. 근데 신뢰하지 못하는 게 2개 있을 때 자기가 참지 못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비선호시설을 체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베란다 물 새는 걸 어떻게 고쳐서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묘지가 있으니까 너무 싫었던 거,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도 중개업하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직 사고는 한 번도 안 쳤는데 저도 이런 거 실수하거든요. 뭘 실수했냐면 요번에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어요.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난 게 제가 강남에서 아파트 할 때는 사람이 그 아파트에 불 나가지고 죽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계약할 때 저 집이 있게 딱 보니 저 집은
바로 중개도 바로 해줘도 않았거니와 저 집은 그렇다는 걸 다 이제 공개를 하게 돼. 다른 사람한테 꼭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불난 거는 그걸 알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 뭐 실외기습을 조금 난 건데. 근데 그걸 알려야 됐었어요. 왜냐면, 왜 알려야 됐냐면,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못 알렸어요. 손님은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했어. 인테리어도 잘 되고 너무 좋아했고, 나중에 불났다는 거 알았는데 자기도 좋대. 거기 오자마자, 들어가자마자 계약서를 큰 계약을 많이 쓴 거야. 그 회사인데 막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난 집에 가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식당 불난 집에 가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대. 근데 그것만 믿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뭐냐면 불난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위에서 이 후황 에어컨 구멍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불난 냄새가 꾸준히 나니까 업무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개사가 이거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 이슈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건 좀 조치를 다르게 해드렸는데 그런 방법을 나와요. 우리 중개사는 여러분들 저는 뭐 너무 사람을 많이 상대해서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말씀드리는데 절대 싸우지 않아요. 손님이랑 항상 그럴 때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야. 만일에 문제가 됐다. 내가 오늘 뭐 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손님하고 잘잘못 따지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아. 딱 그것만 딱 매달려서 그걸 먼저 처리해야 다른 일도 잘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일 있을 때 그 회사 딱 찾아가가지고 대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임대인이 조치한다고 했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나 보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느냐.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다. 또 주인한테도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청소를 다시 시키고 싹 청소 싹 했는데 싹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돼요. 중개사들은 그 또 말 한마디에 또 달려져 있어. 횡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화났던 사람들은 있잖아요. 좀 잘 다스리면 할 수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비선호시설 요거 꼭 체크 잘 해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항 다른 거는 이제 뭐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확인설명서 안 쓰는 중개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확인설명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안 쓰나 싶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많이 쓰는 부동산은 잘 빼먹어요. 근데 그 타켓이 되면 우리가 계약서 많이 쓰는 부동산이 타켓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찌르는 데 누구죠? 다른 중개소예요. 손님이 별로 안 찔러.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부동산들은 다른 부동산에 타켓이 되고 그 부동산은 반드시 털면 나오는데 이 확인설명서를 잘못 쓰는 게 아니고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말고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꼭 같이 세팅해서 전 같이 묶어서 합니다. 항상 같이 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세 가격 되게 비싸잖아요. 아파트 전세 이것도 전세가 6억 6천이야. 근데 아파트 전세 계약서 보시면 여기 내용 보시면 좀 흐린 것 같긴 한데 우리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써도 이런 거 쓰는 부동산들이 이런 것만 쓰겠죠. 저는 제가 쓴 거지만 저는 뭐 아파트를 지금은 주로 예전에 아파트만 주로 할 때 늘 날마다 쓰는 게 이거였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뜨문뜨문하니까 날마다 쓰지 않아요. 그래도 아파트 쓰는 계약서는 너무너무 간단해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을 거래해도 다른데 매매 가격이 준하는 걸 거래해도 계약서 내용 보시면 임차인이 사용 후 임대차 만기 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 이거밖에 없잖아. 원상회복을 한다. 그럼 나머지는 돈 얼마 줄 테니까 나머지 빚 갚아라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쓰잖아. 그럼 우리 계약서 쓰기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데 뭐가 중요해? 예. 또 하나 볼게요. 이제 이거는 확인설명, 아까 그대로 확인설명서에서 이거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쓴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확인사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 뭐 그런 정도 좀 보시면 다른 사람, 뭐 제가 쓰고 다른 부동산이랑 공동중개한 것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결국 이렇다라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이거 보면은 고덕동이잖아요. 고덕동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매매 특약사에다 엄청 한 20줄 달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임대차 계약서를 써도 특약을 한 페이지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한 페이지 풀로 달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인데도. 근데 이거는 매매 계약인데도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잖아요, 내용이. 뭐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 확장했냐 안 했냐 이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수관리비 있어요. 매매는 선수관리비가 있어요. 그 선수관리비가 뭔지 아시죠? 처음에 아파트 같은 거 입주할 때 맨 처음에 자기 관리비 낼 거를 한 달치 예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치비가 여기는 옛날 거라 21만 원 있어요. 잔금시에 승계한대. 우리 승계합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아까 그대로 그거야.
현재 임대차가 뭐 요 기간 내에 있대요. 그리고 은행 계좌 이거밖에 없잖아. 매매 계약서 자체도 우리가 어떤 뭐 굉장히 막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걸 그런 건 없어요. 단 권리 관계 우리가 이제 그 등기사항 증명서 볼 때 그 복잡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물건 중에 그런 게 몇 개나 돼요. 대출이 있는 데는 있어도 그거 있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잔뜩 겁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을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써. 이런 거 써. 별거 없는 걸 많이 쓸 수 있어. 우리가 많이 쓰다가 어느 날 그런 거를 발견하는 거. 오, 이 집 틀리다. 여기는 그리고 왜 주인이 왜 안 오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늘 주인이 오는 계약서 쓰다가 주인이 안 오는 거야. 아, 그럼 어떡하지? 그럼 위임장 갖고 오라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중개가 어렵고 무섭고 할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야. 별 일상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여러 개 하시다 보면 그 이상한 거를 발견해. 그때 딱 침착해지는 거야. 우리 전문가들은. 그럴 때 덜렁덜렁.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흥분시키고 교란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겨. 제가 타워팰리스 쪽에서 부동산 할 때 이렇게 지금 왜 강남은요 막 오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 오기만 하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으면 5천만 원 1억씩 올리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전화가 와요. 그냥 안 보고 사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5개 산다고 온 거예요. 자기 타워팰리스 사는데 5개나 산다는 거예요. 물건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실장하고 뭐 저희들 막 그때 아파트 초보였을 때 물건 5개를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물건도 없는데?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고생만 진탕하고 실제로 나와서 하지도 않는데 와서 그럼 물건 찾아놓고 나서 언제 계약하실 거니까 와이프가 외국에서 와야 된다 그러고 뭐 자기가 백혈병 걸렸는데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있었던 부장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럼 자기가 다음 주에 계약하러 올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계약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이런데 그 이상한 거는 그런 사람 딱 이상한 계약서를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느낌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지를 몰라. 근데 이런 걸 안 해보고 있으면 뭐 다 손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거 교육을 들으시거나 좀 해보신 분들은 계약을 많이 해보시면 오히려 더 침착해져요. 딱 침착해지면서 어디서 오시죠? 뭐 신분증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또 자세히 얘기 들어봐서 아니면 오지 마세요. 딱 이런 거 있잖아. 다른 부동산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 사람이 우리 부동산만 온 손님인 줄 알고 뭐 딴 데서 소문날까 봐 막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우리 여자들도 그렇고 욕심이 많을수록 그렇게 해요. 욕심이 많을수록 부동산들도 자기네가 5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사고 나는 거야. 그래서 남한테 너무 정보를 너무 막고 남의 정보를 너무 안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약서를 쓸 때는 이제 이런 사항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쓰려면 저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계약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개사 도장은 계약서 쓸 때 중개사 도장도 잘 잃어버려요. 공동 중개한다고 딴 데 부동산 갖다 놓고 안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계약서 쓸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장 찾아서 한참 헤맨 적 있어요. 다른 부동산마다 다 전화 걸어서 그날 어디 갔었지? 어디 가서 썼지? 많이 쓸 땐 그래요. 없을 때는 늘 서랍 속에 있는 건데도 너무 오래 안 쓰면 계약서 쓰는 방법을 잃어버리는데 너무 많이 쓰면 도장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계약서 저는 초안을 반드시 작성해놔요. 지금도 제가 오면서 고객하고 얘기한 건데 우리 여러분들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계약서 초안을 이제 내가 이렇게 여기 무슨 아파트 뭐 우리 한 동짜리 아파트 하고 있다. 아파트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잡다한 걸 하잖아요. 상가도 하고 여기 빌라도 하고 여기 아파트도 하고 뭐 저쪽 아파트도 하고 좀 하잖아. 그러면 그 아파트의 유형대로 평면도도 다 뽑아 놓으시고 그 아파트의 유형대로 계약서도 다 작성을 해 놓으세요. 월세 계약서 하나, 전세 계약서 하나, 매매 계약서 하나.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특약은 저는 있는 대로 말수다 다 넣어놔요. 넣어놓고 있다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도 제가 이렇게 계약서 초안 만들어 놓으라 그랬을 때 제가 어디 딴 데 돌아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초안 있는 거 중에서 좀 적당하게 골라서 넣어놓으면 제가 나중에 점검해서 빼거든요. 그래서 초안을 작성을 해놔요. 저는 이 부분 좀 중요하거든요. 초안 작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당연히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건축물 대장. 그래서 초안을 요즘에 되게 일하기 쉬워진 게 그런 거예요. 오시기 전에 주인님들이 오면
와서 말이 많아져. 막 30분, 1시간 있으면 깨질 때도 많아요. 저는 한 7시간도 써본 적 있어요. 강남은 계약을 그렇게 와서 막 붙여서 해결하거든요. 뭐 1,000만 원만 빼주세요. 싫어요. 왜냐면 막 오면서 5천만 원 올리거든. 오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오면 죄송해요. 가격이 올라서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계약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는 거야. 을에 처음서부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그냥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붙여가지고 오는데 얘기하다 보면은요, 가면 당연히 인사치레 좀 빼주겠지. 이런 얘기 하면서 인사치레가 안 돼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사장님 뭐 하셨어요? 제가 그 가격 이하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저는 가격이 다 정리된 줄 알고 왔어요. 막 손님들이 이러거든요. 근데 와서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계약이 있어요. 몇백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요즘 애들은 그냥 평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제가 뭐 내놓은 가격 그래서 끝에 우설이 이만큼도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빼봐야 되잖아. 매매하면서. 그 빼봐야 되는 거를 손님들이 해볼 거 아니에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아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좀 상황에 맞춰 좀 다르긴 하겠지만 초안을 작성해서 그 문자로 뭐 이렇게 딱 보내. 인적사항이랑 이렇게 해서 요 카톡으로 또는 이렇게 문자로 딱 그만큼만 잘라서 보내서 오시기 전에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런 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걸 먼저 보내주면 다 오케이. 제가 목요일 날 1시에 시간을 잡으면서 제가 왔는데 그분들 와서 10분 만에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없어. 10분 만에 나가게 해줘. 우린 그런 거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을 앞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손님 오래간만에 왔다고 막 늘어지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거기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야 돼. 저는 이제 강사지만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좀 덜 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말이 많으면 뭐 보여주러 갔을 때 말 많이 하지 마. 그냥 집 보여주러 갔을 때 아무리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그리고 손님이 너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만 한마디 툭툭 하셔야지. 보조, 실장 이런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지난 어저께 계약된 거는요. 요 앞에 남양이었는데 그거 있었어요? 그런 물건 있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주인이 뭐 뗐는데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많아지게 돼 있어. 근데 보여줄 때 그 정도예요. 계약서 쓸 때는 무조건 이제까지 친했어도 친한 척하면 안 돼. 그냥 계약서 쓸 때는 가만히 자 지금서부터 계약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좀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셨죠? 뭔지. 그 계약서 쓸 때 가장 진지해야 돼요. 가장 진지해야 돼. 근데 경험 좀 있으시고 많이 해보신 사장님들은 계약서 쓸 때 딱 그러면서 이제 대충 이렇게 넘어가시거든. 이렇게 중개사 사장님들도 여자도 남자도 대충 제가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우리 손님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살짝 도장은 다 뭐 그게 왜냐면 분양 같은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제가 너무 밖에 강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하고 약속해 놓으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친한 부동산 사장님한테 맡겨놓고 나왔어요. 그냥 컴플레인 났잖아요. 왜냐면 계약서 그날 8장인가 썼거든요. 8장 정도를 호실별로 막 다 쓰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다 똑같잖아요. 평수만 다 틀리고요. 근데 제 친구 사장님이 이제 대충 본 거지. 제가 다 맞춰놓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다 검토한 거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 뭘 봐요? 중개사가 옆에 앉아서 뭐가 틀린 거 있나 꼼꼼히 봐주고 했어야 되는데 딴전 피고 전화 걸었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아무리 친한 손님 우리 만약에 얻으러 온 애가 만약에 내 조카야. 그런데도 막 친한 척하고 그러지 말고 계약서 쓸 땐 정확한 계약서 모드로 딱 들어가서 자 지금서부터 계약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게 있나 좀 봐주세요. 자 기울여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막 이렇게 딱 하시면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앞에서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참석할 건지 아닌 건지 그죠? 그런 것 좀 확인해야 되겠죠? 계약금 지급 어떤 식으로 나눠서 계약금 지급할 건지 뭐 지금 일단은 일정 부분 뭐 오늘 500만 원 넣고 뭐 내일 1000만 원 넣고 뭐 아니면 오늘 500만 원 넣고 한꺼번에 또 언제 계약서 쓸 얼마 넣고 이런 거 나눠서 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지? 등기사항 증명서는 어쨌든 계속 변동사항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설명서에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것 추가 기재하고 또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보류 등을 다 조치한다. 미리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돼. 미리
와서 막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거기서 실수가 나와요. 그렇게 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 별도 등기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별도 등기 사항을 첨부한다. 이게 아파트에서는 별로 없는데 그 저기가 있어. 집원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오피스텔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오피스텔 매매를 하는데 거기에 별도 지번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간가고 넘어가는데 그런 거 좀 넣으시면 되고, 어쨌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가압류 가처분 예고 등기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 맞고, 그리고 대리인과 이제 계약실은 위임장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전월세 계약하면서 작은 거는 좀 위임장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아파트 매매 이런 거 임대 매매는 무조건 위임장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 하면서 소유자하고도 전화 통화도 해야 되지. 대리인이 완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정확한지도 확인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월세 계약서 뭐 조그만 거 할 때는 확인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거 갖고 트집 잡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에서는 일단 위임장 확인한다를 기본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중개 있을 수 있어요. 공동명의가 많잖아요. 요새는 공동명의일 때 두 사람 다 확인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임대도 확인해야 되고 매매도 확인해야 돼요. 두 사람 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되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쇼윈도 부부가 많아요. 누가 맘대로. 이걸 빌미로 자기네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남편이랑 그걸 빌미로 막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막 이런 전화가 오거든요. 얼마 전에는 아들하고 부모님 사이가 나빠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아버지가 뭐 돌아가셔가지고 엄마하고 딸, 부모님하고 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웬만하면 다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옛날에 매매 비슷한 거는 20명 확인한 적도 있어요. 이제 좀 큰 거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임대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과반수 이상은 좀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복잡한 거 할 일은 별로 없는데, 아파트에서는 별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다 확인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남편 말, 와이프 말만 믿지 마시고 그 부분 좀 같이 확인해 주세요. 특히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주세요. 아파트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가 자기들 전 재산 중에 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전 재산일 거예요. 두부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게 전 재산이니까 목숨 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계약금이 굉장히 소액일 경우 있어요. 우리가 계약금을 10억짜리 매매하는데 또는 10억짜리 전세를 쓰는데 계약금을 1,000만 원밖에 안 갖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돈은 1,000만 원 갖고 왔는데 그럼 9천만 원 정도 더 줘야 10%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위약금을 계약금을 10만 원, 계약금을 1,000만 원 내고 계약금의 일부로 1,000만 원, 계약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9천만 원은 며칠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됐을 때는 1,000만 원이 아니고 9천까지 포함한 1억을 위약금을 한다. 이런 단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못해. 중개사들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연약하셔가지고 그걸 그냥 넘어가시면 계약된 것만 좋아가지고, 또는 손님이 있으니까 떨려가지고 가지고 있는 손님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돈을 조금 넣은 사람은 계약을 해제할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예,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강남에서 계약하다 보면은 20%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전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든 팔아야 되기 때문에 5%만 좀 내고 좀 하세요. 돈 없어? 그냥 5%만 내고 그거 계약해. 우리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막 아는 사람한테 소개하는 거죠. 물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돈 지금 10% 준비 안 되지. 5%만 내고 해. 이렇게도 해요. 5% 해도 그럼 위약금을 얼마로 할 건가 정해야 된가. 5% 정도 넣었으면 5%가 위약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10% 중에서 1억 중에서 1,000만 원만 넣었을 때는 반드시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가등기. 이게 이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가 이제 참석을 시키거나 가족일 경우가 많아. 이제 못 팔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5천만 원 있으면 돼? 1억 있으면 돼? 어떻게 하면 해지할 수 있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참석시킨다든지 확인서를 받아온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후에 입금하기로 한다. 그리고 계약금은 어떻게? 중개사에서 그냥 받고 있어. 그런 경우 많이. 가등기 이거 확인해 올 때까지는 중개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한다. 아니면 그 중개사가 일단 받아놨다가 그 같이 해결을 하는 거야. 참석시키면 같이 해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있는 거 알고도 돈 턱 받았다가 뭐 같이 날려버리면 중개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이제 찬찬히 물어보기만 해도 딱 꼬리를 내려요. 그런 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안 물어보고 대충 가면 이거는 쉽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를.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래서 오기 전에 딱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 진행하기 전에 서류 딱 떼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럼 오기 전에 딱 아니면 그 사람 딱 불러내서 정리할 거 싹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단도리를 좀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도 여러분들 있잖아. 변호사들은 이거 가등기를 해놔요. 비싼 거 살 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약서 쓰고 나서 잠금까지 가는 동안에 그때도 그걸 리스커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 이제 말소한다라고 써야 되는 거. 우리가 좀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한테 임대를 놨는데 임대를 못 빼준 거야. 우리가 주택 아파트 전세는 누가 들어와야 빼줄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 막 5억 10억씩 대봐야 그 돈 어떻게 빼줘. 그러면 그만큼 현금 쌓이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 빼줬는데 임차권 등기 했더라고요. 임차권 등기 할 때는 보증금 반환해 주려면 그거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여력이 없으니까 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임차인도 당연히 어쨌든 빼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또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거 해놨을 때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그 해제를 해줘야 되잖아. 그때 세입자가 뭐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 해결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개사들이 이제 잘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이 많은 중개사들은 이거 말소해야 되는데 그럼 날짜 잡고 이러는 게 좀 노련한데 우리가 이제 그걸 까먹고 있는 경우가 있죠. 전 옛날에요. 막 너무 바빠가지고 법무사 부르는 걸 까먹었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매매 진행하면서 법무사 부르는 걸 까먹었어요. 내일이 잔금이 다른 거 준비 다 해놓고 법무사 오라는 거 빼먹고 있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웃겼던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잘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루 전날 아니면 이제 미리 준비해야 될 날들이 있잖아. 그 다음 주가 잔금이다 그러면 이번 주서부터 찬찬히 정리를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정리 언제 할 것인가. 전세권 선정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전세권 이제 말소한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하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매매 시 세입자 명도와 계약 기간. 이게요, 계약 기간은 아까 제가 우리 손님은 자기가 집이 팔릴까봐 자기가 계약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주인들이 더 문제예요. 주인들이 그 집을 팔고 싶은데 세입자 때문에 못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세입자한테 반드시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고 집을 보여줬어. 말을 안 하고 집을 보여줬는데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 그런 법이 어딨어요. 세입자 승계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으죠? 못 따져요. 세입자는 자기 집의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나갈 수 있어요. 세입자는. 우리 세입자를 굉장히 보호하게끔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케이스 몇 번 있었어요. 다른 데도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세입자가 나간다 그러면 갑자기 세입자 나가 빼줘야 되잖아요. 그럼 세입자 나가면 매매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이번에 전세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그 세입자가 되게 비싼 가격으로 있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는 거야. 나가게 되면 다 갭투자 했잖아. 갭투자. 그럼 다른 전세권자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전세권자가 요새 뭐 때문에 헬리오 값이 떨어진다 그러봐요. 그냥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올라가면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전세 물건이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상황이 꼭 안 좋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안 좋을 때 생기고 세입자들도 딴 데 나가는 게 더 싸니까 나간다 그러는 거지. 다른 데 가면 더 싸게 얻을 수 있어.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도 싸게 살 수 있대. 이런 것 때문에 세입자도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주로 쓰는 거예요. 낡은 건물은 더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쓸 때 계약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개사가 써야 되는 거죠. 썼더니 정말 낡은 집이지 해도 너무해. 이렇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자기가 살던 집은 새 거였는데 낡은 데로 왔어. 근데 낡은 집인지 알고 왔어. 근데 낡은 집인지 알고 왔을 뿐이거든요.
근데 와서 막 이거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은 해야죠. 이게 집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개사한테. 그러면 어쩌라고 다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한테 그래도요 해도 싱크대는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렇게 또 얘기해서 해줘야 돼. 그게 너무 귀찮아. 낡은 아파트 할 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적어줘야 돼. 오래된 아파트임을 인지하고 이걸 오래된 아파트 그 계약서도 그걸 써주는 거야. 오래된 아파트임을 인지하고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 드러난 하자는 문제 삼지 말고 세입자가 수리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걸 안 해주면 뒤늦게 중개사님 소유권 이전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세입자가 아니잖아요. 이거 이제 이게 만약 전세로 들어온다고 치면은요. 전세로 들어온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면 이거는 그냥 잔금 이율 이러도 마찬가지야. 잔금일. 그리고 소유권 이전일 때 세입자가 아니고 이건 지금 말이 잘못됐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일 후에는 이거는 매수자가 하는 거고요. 그냥 이거 잔금일로 하셔야 돼. 잔금일 이후에는 세입자가 수리 후 사용한다. 뭐 보일러, 냉난방 이런 것들을 꼭 묻는데 이런 거 냉난방기나 보일러 같은 건 주인이 되어 있는 시설물이니까 고쳐주잖아요. 근데 좀 낡았잖아. 그래도 기존에 되어 있던 것들은 주인이 대부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봤잖아요. 주인은 이렇게 말해. 문짝 떨어진 거 다 봤잖아요. 베란다에 뭐 이렇게 문 잘 안 닫히는 거 봤잖아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낡은 아파트 보면은 꼭 재건축 될 것처럼 생겼기 때문에 주인이 손 안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세입자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살만해야죠. 이렇게 황소바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봐줘야 되고 꼼꼼히 해줘야 되는데 못할 경우가 많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말 거기다 뭐 문풍지 같은 거 붙여서 쓸만한 건지 고쳐야 되는 건지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좀 있어요. 어느 날 다른 데서 계약하고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자기가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한 10장의 사진을 보내온 손님이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니까 하나도 고지 안 했더라고요. 저 같아도 제가 중개사 같아도 좀 골치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기본 상태에서의 계약임. 근데 기본 시설물 상태가 뭐뭔데 그 집이 새 집 같으면 기본 옵션 뭐 다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적어주는 게 좋은데 이제 몇 번 막 오래된 데 같은 경우는 막 인테리어를 해서 바꿨다거나 기본 시설물이 없거나 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아파트에 보면 왜 현관에 이렇게 손 씻는 데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그거 너무 귀찮아서 떼버리잖아요. 거기다 다른 거 수납장 달잖아요. 근데 뭐 그런 기본 시설물이면 이게 어느 시점부터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야. 주인은 그냥 중개사한테만 맡겨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쓴다. 그 다음에 세입자가 설치했다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블라인드 같은 경우 이제 맞추려면 이렇게 치수를 딱 맞춰서 붙여놓은 건데 이거 이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세입자가 자기가 했는지 알고 또는 떼놓고 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거 우리가 이삿짐 할 때 그냥 다 떼버리는 거지. 근데 붙이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붙이는 거야. 그냥 떼기만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있잖아.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그냥 달면 좋은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요. 중개사님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미리 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같은 거 서로 이제 세입자가 해놓고 한 건지 주인이 한 건지 그런 거 설치한 거 있잖아. 그거를 주인이 해놓은 건데 확 빼버리는 거예요. 떼놨다가 나중에 그냥 가버려. 거기다 놓고 잘못됐다고. 그럼 누가 붙이냐고. 막 이런 것들. 그럼 다시 불러서 돈 받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래. 거기도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 오시잖아요. 그쪽한테 부탁해서 좀 하세요. 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난감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놓으면 고지를 잘하면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게 좀 노련한 거예요. 그다음에 평면도 첨부해놓고 심한 인테리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수관리비는 매매할 때 선수관리비 얼마 있음 승계 아까 보셨죠 계약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승계하거나 반환. 장기수선 충당금 매매할 때 반드시 승계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오래 살던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나갈 때 돈이 좀 커져요. 그렇게 하고 근데 임대인은 그때 매매할 때 승계하지 않으면 그 세입자 나갈 때 다 새로 산 주인이 다 내줘야 되거든요. 금액이 좀 커져. 그런 부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거기에 대한 재반 비용은 임차인이 낸다라고 쓰죠. 그리고 계약 체결 후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해서 잔금 지급일까지 이거 못할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런 거는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떤 때 많이 쓰냐면 약간 돈 없는
우리가 매매할 때요. 주인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봤죠. 있는 집 거래할 때는 이런 게 좀 많아요. 강남에서 거래할 때 아니면 좀 좋은 큰 건물 거래할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물어봐요. 그 사람 돈이 없어 보이는데 잔금 칠 능력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매도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도 너무 없는 사람 할 때는 계약서는 신나게 써놨는데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의 있는 사람이 한 100억대 부자야. 올 사람은 그냥 별거 아닌, 팔 사람 별거 아닌데 그럴 땐 이런 거 별로 안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하는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 이건 이제 적이지. 오히려 매도자 쪽 물건이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를 대리하여 B가 계약함을 임차인이 승낙하여 체결하며 잔금 전까지는 A가 직접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A하고 B가 있어. A가 소유주예요, B가 소유주예요. 예. A가 소유주인데 사실은 서류상은 A가 소유주고 돈은 이 사람일 가능성이 많지. 왜냐면 엄마 명의를 빌렸다거나 그러면 이제 대부분 자기가 나오잖아요. 누구 뭐 아버지 명의를 빌려서 2주택 이런 거 싫으니까 해놓은 사람들이 비가 오잖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소유주로 계약서를 쓰잖아요. 소유주를 쓰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만일의 경우 이 문제가 잘 안 돼. 위임 서류로 가는데 안 되면 B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신분증 하나 카피해서 요새 신분증 카피는 안 되는데 신분증 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연락처하고 적어놓고 B가 연대해서 보증한다. 이런 것들을 좀 써놓으면 좋습니다. 예, 특약상에다가 잔금 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매도자가 부담하는 거 잔금 시까지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뭐뭐 공과금을 대신 내준다, 뭐 그런 거 재산세를 내준다, 또는 뭐 이런 것도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매 대금 중 보증금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예, 그다음에 매수인이 세입자를 승계한다 이런 내용을 특약에다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다 갖다 쓸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보면은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게 또 많죠.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주전. 그냥 파는 사람이 거기서 한 2년 세입자 눌러 있는 거야. 그럼 계약서 새로 써야 되잖아요. 주전이라고 해, 그거 뭐 주전. 2년 전세로 눌러 앉고, 그걸 임대차 한다. 금액 얼마. 이렇게 쓰는 거죠. 계약서에다, 특약에다 쓰는 내용이 거의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금 중 일부인 얼마는 계약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얼마는, 언제 지불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할 경우는 현금 보관 정도 쓰고,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지 않아도 계약금 의약, 만일에 아까처럼 1,000만 원으로 의약하자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금 보장.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다른 집을 봐서 계약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계약을 안 하면 1,000만 원만 그냥 받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의 경우에 이 사람이 다른 집을 다 계약해버린 거야. 자기 돈 합쳐가지고 계약금 나올 줄 알고. 그러면 낭패가 되잖아요. 우리는 주택이 부동산이 다 꼬리에 꼬리를 사슬처럼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날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금액하고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날짜가 안 맞으면 그 돈을 누군가 융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예, 그래서 이제 현금 보관증으로 해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의약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주민등록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있으면 세입자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까봐 조금 땡겨서 은행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금 중 새 임차인의 보증, 계약서 썼는데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잔금 중 일부는. 또는 이제 새로 전세를 놓기로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때 권한을 새로 매수자한테 한다고 하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계약서로 왔다 깨졌던 분 같은 경우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매매 중의 계약임. 우리 그렇게 많이 하거든. 매매 중의 계약임. 매매 중의 계약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계약 결정권을 매수자한테 부여한다. 라는 거죠. 소유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 이 사람이 안 돼 있잖아 아직.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주냐고 따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확인서, 매매계약서 첨부해서 확인서를 써놓죠. 이런 계약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매도인은 인감증명 서류를 협조하기로 한다. 예, 이거는 계약서 쓸 때는 당장 저 집 빨리 사고 싶으니까 내 이름으로 샀어. 그래서 계약서 써야 되잖아. 샀는데 명의를 이거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딸내미 이름으로 할지 아들내미 이름으로 할지 남편 이름으로 할지 정해야 되니까 어쨌든 계약서 새로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해놓으면 이렇게 얘기 안 써놓고 나서 집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그 사이에 1억이 올랐어. 그럼 매도자가 바꿔줄까? 계약대로 하세요. 이거죠.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런 걸 반대해서 혹시 모르니까 지정한 사람한테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얘가 비포예요. 얘가 애프터예요. 바꿀 수도 있죠. 바꿀 수 있어요. 표시별로 안 나나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 세입자한테는 처음에는 요만큼 빼기 밑에 싱크대 밑에 요만큼 젖어서 좀 축축해졌어. 그냥 살만해. 싱크대 밑에 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썩었어. 처음엔 요만해. 근데 다음 세입자가 왔을 때 뭐 거기서 조금 더 커졌어. 근데 그 다음 세입자가 왔을 때는 푹 꺼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 누가 물어내야 돼? 맨 마지막 세입자가 물어내야 돼? 그러니까 요만큼이 있으면 요거를 중개사는 그 세입자가 확인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거나 그런 사항을 말씀드려요. 일이 비포 애프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만큼. 그래서 그걸 해놔야 중개사도 그걸 관리하는 부동산이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집이 왜 그렇게 됐어요? 내가 해놨을 땐 깨끗했는데 뭐 원상대로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주인들이 이렇게 뭐 갑자기 부동산이 뭐 마루 뜯을 일 있어요? 이렇게 막 사가서 떨어지고 이런 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주인한테 줘버리는 거야. 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땐 이랬습니다 라는 사항을. 저는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내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주인한테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입자한테 제가 어떤 데 못 찍으러 가잖아요. 세입자가 뭐 이러쿵저러쿵 막 가서 얘기해요. 네, 그거 좀 사진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인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건 중요한 건 제 메일에다 담아놔. 어떤 분 좀 약간 까다로운 손님이 있거든. 그 부분 아직도 담아져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수증은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계약서 쓰는 거에 보면 누르면 딱 나와요. 이것까지 다 써서 나와. 우리가 주소를 입력하면 아예 이거 다 썼다. 우리 이것만 쓰면 돼. 보증금 총액. 뭐 이런 거만 금액 넘어간 거 보면 7억 넘어갔으면 7억이라고 딱 써서 나와요. 그리고 공제금, 공과금 정산서 이것도 우리 계약서 쓰는 사이트에 이거 누르면 다 나와. 그래서 다 플러스 해가지고 얼마 나와요. 우리가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얘기를 다 못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